니다 자, 일단은 우리 김보미 씨, 구리 씨의 김보미 씨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검기윤님 팬입니다. 저희도 더 로컬이랑 정치학교 여성예정 뭐 이렇게 배우면서 알게 돼서 좋은 독서 모임이 있어서 공유하고 있어요. 오늘 잘 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 이정화 의원님, 좀 늦으신다더니 일찍 들어오셨네요. 네,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화입니다. 좀 전에 있었던 회의가 노무현 재단 지방자치 실무협회 회의였거든요. 얼마 전에 유명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시민학교 지방자치 특별편을 6강을 하고 오늘 평가 회의 한다고 했었는데 회의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끝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우리 프랑스에서 정치학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신희 박사 과정님, 유신희 박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우선 키시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1대학에서 정치사회학으로 박사과정 중인데 주제가 한국의 민주화 이후에 운동정치 행위자들이 제도 정치 공간으로 가는 집단적인 경로를 연구하고 있어서 또 제가 이제 자서전들 대통령님들 말고 의원들 자서전들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은 유명한데 오히려 안 읽어서 일단 오늘 참여해보고 구입하려고 생각 중이어서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정훈 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청년가장 박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요즘 저희 연설대회마다 도장 깨기 하듯이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신 박정훈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원석 기자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음소거 키고 본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사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직장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원석 기자는 이제 YTN 기자였다가 이제 핀란드에서 유학을 하셨고 핀란드 유학길에 이동학을 만나서 이동학 아시죠? 이동학 최고위원. 그 인연으로 이제 저희랑 같이 모임도 하게 되시고 이런 스터디도 같이 하게 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전 중이신 것 같으니까 일단 귀로 잘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정화 의원님부터 간단하게 이 운명이다 노무현 자서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간단한 소감부터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전 이거 되게 예전에 읽었다가 다시 읽는데 새로 읽는 것 같이 다 새로운 내용들이어서 원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게 책 제목이 운명이다잖아요. 책 내용을 쭉 읽으면서 삶이 운명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이 돼서 삶이 하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먹고 살 분일을 하다가 과수원을 하려고 작은 형이랑 감나무 묘목을 훔쳤는데 묘목을 감싸고 있던 신문지에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 공고가 눈에 들어와서 다시 사법고시를 공부했다라는 그런 본인이 기억에 남으니까 책에도 쓰이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좀 이 내용들이 또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부분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영화 봤던 부분도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보면서 내가 이 대통령을 왜 좋아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 그런 것들 보면서 지금 이렇게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만날 수 없다는 게 되게 아쉽고 좀 살아있는
퇴임한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되는 게 되게 계속 아깝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대통령을 생각을 하고 관련된 서적들을 읽고 하면.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사실 이정화 의원님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신 것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 얘기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들으시는 뭐 다 분들 그런 거지요. 네,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처음 그 대선 그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한 선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던 선거인데 그때 그 전에는 정치가 어렵고 관심도 없고 그랬었지만 그 대선 캠페인 할 때 그 이제 장인어른의 이력을 가지고 그 공격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야 되나라는 그 얘기를 딱 아내를 듣고서 버리란 말입니까? 유명한 네. 인터뷰. 그런 말을 이렇게 전략적으로든 진심이든 그 사랑을 주로 받아치는 그게 되게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런 걸 선택을 하거나 그게 진심인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좀 더 시민들과 가까운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표를 하고 당연히 알아서 잘할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좋아했는데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처음 투표를 한 거니까 저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 다니고 막 또래들이랑 어울려 놀고 하는데 다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뭐 기사도 거의 볼 일이 없고 해서 탄핵이 된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내가 그 지지하고 좋아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을 안 해서 지지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좀 외로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정치인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지지한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노무현 재단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후원을 하다가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에 나오라는 연락도 계속 와서 나가서 봤더니 부산에서는 민주당이라든지 그 진보 성향의 얘기를 하면은 좀 뭐 어려서 잘 모르고 여자라서 그렇고 좀 사회 경험이 없고 부족해서 다 같이 잘 사는데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할 공간이 없었는데 노무현 재단 회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되게 좀 좋았고 그래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정당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2014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출마 권유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부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이렇게 계속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의원에 걸쳐서 시의원까지 부산에서 2번이나 당선되신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2번 당선이 안 됐어요. 한 번밖에 당선이 안 됐는데 부산에서 2번이나 당선되신 우리 이정화 의원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보미 씨도 간단히 이 책을 읽으신 소감, 뭐 옛날에 읽으셨더라도 음소거 키시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진짜 이게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정화 의원님하고 동감하는 게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게 그렇지만 우리 노 대통령님은 이제 생전에 한 번 뵀어요. 한 번 뵌 적이 있었고 그분의 따뜻한 마음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눈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 분들이 없는 겸손함의 눈길. 그런 분을 저희가 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죄송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에게는 남아있고 그리고 그분의 책이나 영상을 이제 가끔씩 좀 보는 그래서 조금 그리워지는 그래서 좀 그런 국민을 위해서 조금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다시 또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실까 이런 그리움이 좀 이렇게 많은 그런 분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라왔길래 얼렁 들어왔네요. 운전 중이어서 네, 네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무리하지 마시고요. 안전운전이 우선입니다. 운전에 집중하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 박정우님도 음소거 키시고
이 운명이다. 뭐 옛날에 보셨더라도 보셨을 때 소감이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아직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책을 읽지 못했는데 제 기억 속에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제 마음속에 너무 자리 잡아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요새 그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하지만 정말 제 마음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아이들이 이게 지금 아마 새 아이의 아빠라서 지금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아빠가 딴짓하니까. 그래서 일단 애들하고 좀 시간을 충분히 보내주시고요. 그래도 듣다가 또 네.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아빠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최홍님 씨. 최홍님 씨 들어와 계신데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잠깐 이 책 읽은 소감 말씀 가능하실까요? 최홍님 씨? 최홍님 씨도 아빠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자, 정지웅님 들어와 계십니다. 정지웅님 음소거 키시고, 자, 우리 운명이다.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고 본인 소개도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카톡에서 오늘 이제 갑자기 떴는데 제가 그냥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이다 이 책은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사서 지금 뭐 집에 들어와서 지금 뭐 밥 먹고 지금 바로 지금 펼쳐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읽었던 기억 합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님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그냥 당시에 제가 노스쿨을 다녔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때 1학년이었는데 비가 오니까 제주도는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항마을까지 사진 찍고 제주도에 같이 제주 모습을 다니고 그 이후에 여러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다 많이 보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상황이나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되려고 하시는 분들 다 봐도 이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국민의 마음과 밀착이 돼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은 지금 문제도 그렇고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실이 알았으면 좀 들어오는 부담이 있는데 그냥 글로 봤고요. 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무리해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네. 음향 상태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은 비서님. 자, 이승은 비서님도 들어오셨는데요. 음소거 키시고 이 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은 비서입니다. 저는 운명이다는 옛날에 읽어가지고 그 윤범기 기자님이 또 추천해 주셨던 오연호 기자가 쓴 마지막 인터뷰, 노무현의 마지막 인터뷰 그거를 또 읽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읽으면서 제가 저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이제
여보 나 좀 도와줄까? 그 책 읽을 때 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이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되게 궁금했던 점들을 자세하게 써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좀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운명이다 읽었을 때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에 책 읽으면서 아,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구나. 정치에 대해서 또 정치인으로서는 어때야 되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는 우리가 다음 네. 시간에 한번 다루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오늘은 네. 운명이다 관련 얘기를 좀 네. 하겠습니다. 이재구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아마 이동 중이신 것 같아요. 혹시 말씀 가능하시면 음소거 켜고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뭐 이동 중이라 어려우시면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게 먼저니까요. 네, 선생님, 간단히 말씀 한마디 가능하신가요? 하겠습니다. 네네. 처음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친했습니다. 종로에 보궐선거 팀장도 했고, 정말로 소박하고, 그러면은 대학을 안 물어봅니다.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고 그래서 내가 전주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할 때 전주고등학교 정도는 나와야 저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소박한, 정말로 그 정치인을 하나 잃어서 내가 가슴이 아파요. BJ하고도 같이 했지만 BJ는 너무나 된 듯이 얘기하거든. 그래 긴장을 많이 합니다. BJ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아있는 경험을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남궁호삼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았고요. 저 개인적인 소개는 강화도에서 14대째 살고 있는 내과 의사고요. 아이고. 최영대 선생 때문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번에 기적의 나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냥 부탁은 기적의 나라 끝나고 난 다음에 어쩌면 김일성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적의 나라 7인의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어서 같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려고. 감사합니다. 우리 황은주 의원님 들어오셨는데요. 대전의 황은주 의원님.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의 황은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옵저버로 듣는다고만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나요? 그래도 들어올 마음을 먹은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범기 기자님의 초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존경하는 분이고, 그리고 약간 항상 이렇게 저 마음에 부채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내고 계실 때였었는데 사실 그때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네, 뭐 다 그랬습니다. 네, 그때 막 언론에서 하도 막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막 이래서 저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나게 뭔가를 잘못하는 대통령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부채감이 있는 분, 그리고 굉장히 좀 그리운 분, 뭐 이런 정도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책을 안 읽고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책을 읽은 분들 위주로 좀 논의를 진행하되, 그래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 운명이다 책을 처음에 샀을 때 읽고 이번에 두 번째 다시 읽었는데 어쨌든 좀 소감을 말씀드리면 좀 잘 쓴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건 아니잖아요. 말은 자서전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 책을 썼겠어요. 이런 책을 쓰려고 시도는 했지. 그래서 성공과 좌절이라고 하는 일종의 못다 쓴 회고록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좀 구슬하듯이 이렇게 몇 마디 툭툭 던져놓고 그것도 맺지 못하고 그냥 끝난 책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1차 자료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여보 나 좀 도와줘라고 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자서전이죠.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기존의 어떤 있던 자료, 또 미공개 자료까지 다 또 구술 작업까지 참고를 해서 그 만들어낸 사후 자서전이죠. 그 사후에 유시민 씨가 정리한 책인데, 근데 이제 화자를 노무현으로 해서 나는이라고 해가지고 쓰여진 자서전이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오늘도 트위터에 그걸 올렸는데, 참 이 유시민 작가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마치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빙의 듯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글, 그리고 평소에 어떤 각 현안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미세한 그런 애티튜드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잘 살려내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어떤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어떤 자료의 어떤 보좌까지 받으면서 썼다면 뭐 이렇게 썼겠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방대한 내용인데 그걸 또 한 권이라는 또 적당한 분량에,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잘 정리를 해줘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전 유시민 작가님께 진짜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 책을 다시 보면서 굉장히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여보 나 좀 도와줘에서 봤던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유시민의 글로 다시 정리한 내용이고, 이제 그 책은 당대 현안부터 시작해서 자기 얘기로 갔다면, 이번에는 이제 연대기순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처음에 봉화마을 얘기가 잠깐 나오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심정을 좀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액자식 구성으로 이제 태어났을 때, 봉화마을에서 태어났을 때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 얘기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이제 뭐 사법고시를 붙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민주화운동이죠. 민주화운동 겸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정치를 하게 되고, 이제 뭐 그런 과정들이, 또 청문회 스타가 됐다가 또 국회의원직 때려치겠다고 도망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뭐 블라블라 3당 합당에 반대하고, 그런 이제 정치 역정이 이제 파란만장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짧은 내용으로 잘 정리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감명 깊게 잘 봤고, 저는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운명이다와 지난번에 봤던 여보 나 좀 도와줘와 이번에 보는 운명이다를 좀 비교해 볼 때, 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노무현은 전기 노무현과 후기 노무현이 완전히 다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확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의 신념을 배반하거나 뭐 이렇게 변절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한 시기는 돌아가실 때까지 합쳐서 20년밖에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은 40년을 정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삶까지 치면은 뭐 50년 가까이 하신 건데, 그에 비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시기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떤 급속한 발전을 이렇게 내면서 생각의 발전, 어떤 진보 이런 걸 이끌어내신 분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후속 세대가 되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책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출생부터 정치를 하고 하면서 가지게 된 기본적인 문제의식, 또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게 책에 잘 나와 있었는데, 이번 책에서는 특히 집권 이후의 어떤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를 해놨잖아요, 유시민 씨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씨가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이 책 곳곳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선가 이런 말을 많이 한 거죠. 그런 말을 유시민 씨가 워낙 측근이었고 또 장관으로 국정에 같이 참여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예민한 생각의 변화까지 잘 포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여기저기에 이 책의 곳곳에 잘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고, 제가 좀 찾은 부분들을 몇 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기를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차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기를 올가매고 있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집권 세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제 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집권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자기가 너무 야박했다. 그리고 좀 이런 부분은 다시 다르게 이해하게 됐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그렇죠. 자기가 야당 시절에는 노태우 뭐 씹는 걸 진짜 무슨 씹던 껌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집권하고 나서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북방 외교라든가 뭐 그런 성과가 만만치 않다는 거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유무역 협정이죠. 255쪽을 보면 뭐 이런 얘기예요. 개방 전략은 아무리 정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도 위험과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선택의 폭도 좁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위험을 안고 뛰어들거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는 것, 이 둘뿐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 장기적으로 FTA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적어도 낙오를 면하려면 그 불확실성을 안고 뛰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뛰어들 것이라면 남보다 먼저 앞서갈 수 있는 길을 포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음 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방과 관련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은 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 많았다. 예컨대 1980년대 초반 외채 망국론이 있었다. 나도 그런 강연을 하고 다녔다. 책 읽고 팸플릿도 읽었다. 논리의 일관성은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꼭 맞는 것은 아니었다. 그분들은 세계무역기구 가입도 반대했다. 만약 WTO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가입도 그렇다. 나도 야당 시절 안주거리처럼 비판했다. 그런데 OECD 가입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 후에도 서비스업과 유통업이 더 개방되었고 한칠레 FTA도 했다.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기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대체로 다 해결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통상이나 개방이란 면에 대해서 되게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 초부터 그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게 국민들에게는 잘 전달되지가 않았고 뭔가 이렇게 좌측 깜빡이 끼고 우회전한다. 이런 비난을 많이 들었죠. 특히 지지층이 많이 실망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연정 문제도 그래요. 대연정도 임기 중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지지자들을 많이 실망시킨 문제였지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5쪽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원래는 열린우리당을 처음 창당했을 때 40석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워낙 임기 초에 지지율이 많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총선에서 2004년에 치러진 총선이죠. 도저히 이길 거라고 전망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분명히 여소야대가 될 것이, 그것도 압도적인 야대가 될 것이 뻔한데 이때 전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임기는 4년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대연정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 보면 어떨까? 프랑스처럼. 그래서 내각 구성을 그냥 여대야소니까, 여소야대니까 야대, 국회에 맡기고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한테 그냥 내각 구성권을 주고 대신 선거법만 개정하자. 선거법을 개정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양당 구조,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통합과 화합형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해가 바뀌어 2004년이 왔지만 총선 전망은 지극히 어둡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는 고사하고 제1당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커다란 위기였다. 나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했다. 그것이 프랑스식 동거정부 또는 책임 총리제였다. 다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총리를 국회 다수연합이 추천하게 하고 내각을 지휘할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게 대연정이죠. 거저 주려는 것은 아니었다. 독일식 국회의원 선거제도 또는 중대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하려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정치를 지역구도가 아닌 정책구도로 재편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는 덤으로 따라올 것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연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총선에서 탄핵 바람이 불면서 오히려 역풍으로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연정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할 일이 없어졌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중간에 보궐선거에서 몇 개를 지면서 다시 이제 여소야대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안을 하게 된 게 대연정이었다. 물론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원래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동료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냥 묻어놨다가 이게 리크가 돼가지고 단독 기사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A씨 이왕 이 세상에 알려진 거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뛰어들었다가 물론 결과적으로 큰 실패를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정치 문화, 권력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보 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영의 논리나 어떤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진보 진영의 어떤 논리마저도 깨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때 어떤 그 바람직한 방향, 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으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한 대통령이었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워야 될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김대중 정부하고 갈등을 빚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나왔죠. 또 대북송금 특검 문제. 사실 대북송금 특검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초에 그냥 이렇게 허용을 해주잖아요. 특검이 이제 국회로부터 오니까 그걸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음으로써 동교동계랑 특히 DJ랑 관계가 초기에 좀 틀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거였죠. 231쪽에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까지 막기는 어려웠다.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논거는 통치 행위론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법률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가였어요. 그리고 법이라는 건 미비할 때가 많고 또 얼마든지 법은 나중에 사후에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가에 필요한 일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통치행위라고 해요. 통치행위. 대통령이 그런 통치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통치행위론이라고 하는 법률 그 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는 이론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했다면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는 법률가로서 이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옳다고 우기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정면으로 부딪힐 수는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서주셔야 했다. 남북관계를 열기 위해 내가 특단의 조처를 취한 것이다. 실정법 위반이 혹시 있었다고 해도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법 위반은 작은 것이고 남북관계는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나도 통치행위론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막았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 이런 뜻을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내 노력이 부족했는지 소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4억 달러 문제를 사전에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하셨다.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으니 통치행위론을 내세우는 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알고 한 거였다면 자기가 이건 대통령이 통치행위였다 라고 해서 자기가 디펜스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현대를 통해서 4억 달러 준 거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이거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자기도 디펜스 할 수가 없다. 그게 부하가 잘못했건 누군가 밑에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거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한 거라면 그것까지 이렇게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엔 초기에 동교동계랑 큰 갈등을 빚었고 결국 민주당이 분당되는 사태로까지 뭐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민주당 분당 과정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하셨다고 하죠, 처음에는. 나중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나가서 창당을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합류하신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소송이 잘 나와 있어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법률가로서의 어떤 자기 논리에 되게 추철하게 하신 분이었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뺄셈의 정치라고 해서 많이 욕을 하고 비난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 논리와 원리 원칙에 충실한 정치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일어난 일이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다 보면 참 굉장히 자기가 세운 논리와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노력한 이제 그런 모습이 곳곳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씨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또 이 책 이후에도 워낙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를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면서 요즘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한번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게 국정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됐고 이제 그게 이후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일단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른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아니면 좀 더 같이 토론해보고 싶은 점들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정화 의원님 어떻게 음소거 키시고 어떠신가요? 책 읽으면서 조금 더 좀 얘기해보고 싶은 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318페이지의 국가기록물 사건 부분이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기 시작한 게 그 대통령 기록물을 가지고 나서라는 게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어제인가 최근에 그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난 것도 이렇게 선거법도 무죄고 김경수 지사가 주장하는 부분이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데 법원이 그걸 인정을 안 해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살아 있으면서 이걸 대응을 했으면은 김경수 지사랑 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때 그 국가기록물 사건 관계자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 그게 달라진 게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무현 대통령의 이렇게 추구했던 가치들을 실현하려면 좀 더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최웅님 씨 음소거 켜고 잠깐 말씀 가능하신가요? 아까는 얘기를 못했는데 다른 거 하시느라고. 어려우시면 김보미 씨 음소거 잠깐 켜시고 뭐 이 책과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나 뭐 드는 생각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다시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또 그리워지네요. 네네. 그리고 항상 그 말씀하셨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모두 다 대통령의 책임이 아닌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너무 네거티브가 많은데 대선 중에 이렇게 네거티브가 심한 대선은 좀 처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민주당이 좀 노무현님의 그 정책이 좀 올바른 사회, 특권이 없는 사회에 이런 정신을 조금 우리 민주당이 좀 다시 생각하셔서 네거티브 없는 좀 대선을 이번엔 좀 했으면 그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거티브가 많은 대선이 있었죠. 이 책에도 나오죠. 저는 이명박 당선됐을 때 이명박 정동영 그때 그 BBK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대선이 아무런 비전 제시도 없이 이렇게 네거티브만 하냐. 자기 이런 대선 처음 봤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약간 반복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쉽게도. 자, 김보람 씨 들어오셨는데 김보람 씨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와 함께 이 운명이다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마츠시타 정경숙이라는 곳에서 재학 중인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너무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다시 계속 그 지금의 그 정치 현실에 비춰보니까 더더욱 너무 이렇게 어쨌든 그 노무현 대통령님 엄청 되게 그 그리운 마음이 엄청 커졌고요. 그렇게 하면서 읽었고 가장 어쨌든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바보 노무현이라는 그 별명에 대해서 어쨌든 그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는 뭐 바보라는 별명은 마음에 들지만 바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눈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봤을 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말이 되게 그냥 인상이 깊었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바보처럼 살면 그 나라가 잘 될 거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그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뭐 비전이나 그런 뜻이나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인데 뭐 다들 이제 좀 너무 그런 뭐 잘 되는 길만 찾고 바로 눈앞의 이익만 쫓고 좀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일관되게
말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실천을 하셨던 분이고 그 선거할 때에도 그런 거짓 이제 그 어쨌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뭔가 후보는 모른 척해라 이제 뒤에서 후보는 몰랐다고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 김원기 고문이 이제 그런 상의를 했을 때에도 되게 화를 내면서 대통령 후보가 거짓 술수를 허락할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돼도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실패한 대통령 후보로 차라리 남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뭐 여러 또 지금의 뭐 여러 지금 뭐 여러 판결이나 뭐 또 선거 관련된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게 뭐 결과가 뭐 다들 이제 뭐 결과로 봤을 때 뭐 결과가 뭐 이긴 선거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아주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셨고 그런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질이라고 다시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선거 때도 어쨌든 뭐 이회창 씨를 이제 분열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이인재 씨를 기회주의자로 생각해서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대세론도 아니고 이 사람 대세론도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비판만 하냐 그냥 내가 나가겠다. 어쨌든 정치는 자임하는 사람의 것이고 그런 위기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과 그런 분노를 가지고 어쨌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진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이제 움직이고 울림을 계속 이렇게 주게 되는데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득권이나 언론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시민들만 보고 나라가 잘 되는 길만 생각했기에 시민들이 그런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냥 정말 비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들을 입증을 하신 분이 아닌가. 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굉장히 소신 있게 그리고 모든 하나하나 그런 정책들을 그거에 대한 모든 안건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워낙 뭐 또 그 책도 많이 읽으시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한 분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일관되게 밀고 갈 수 없고 어쨌든 지지율이 높았지만 정말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뭐 지지율을 까먹으면서라도 그런 개혁들을 추진하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었다라는 그런 그 마지막 꿈조차 이제 좀 실현이 안 된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한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책 읽은 분 중에 조금 더 추가 의견 얘기해 보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승은 비서님은 너무 옛날에 읽으셔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실 것 같고 박정훈님은 책은 안 읽으신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그 매력을 느끼신 것 같고 정지훈 변호사님 아까 애기들이랑 같이 있어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혹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그냥 자유롭게 손 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키시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오신 이유는 이분이 가신 개인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신 거죠. 책은 안 읽었어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매력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추억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요소이긴 한데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리더십이라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임기 중에 많은 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역사를 바꾼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임스 맥그리거 번즈라고 유명한 리더십 이론가거든요. 그 사람이 쓴 그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그 여기 보면 이제 리더십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거래적 리더십, 트랜잭셔널 리더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인 거죠. 예를 들면 뭐 노와 사업, 뭐 진보와 보수, 뭐 이렇게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 이런 게 있으면 뭐 당신은 6쯤 먹고 당신은 4쯤 먹고 뭐 이 정도면 대충 공평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그때그때 상황을 조정해 나가는 이제 그런 리더십,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한 요소긴 하죠. 리더에. 또 그런 것만 잘해도 사실 한 당대에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사회 자체를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어떤 본질적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떤 다양한 시도를 하는 그런 리더십을 그 트랜스포밍 리더십이라고 해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변혁적 리더십을 굉장히 꽂혔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본인이 추천도 했고 실제로 하셨던 책을 그 정치 과정을 보면 이 책에도 그런 얘기 잘 나오지만 굉장히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또 정치인들을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5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그전에도 정치를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처럼 한 3, 40년 정치하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대표급도 아니었고 야당의 군소주자에서 갑자기 일약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당내에도 이렇다 할 큰 영향력이 없었고, 그래서 본인이 변혁하려고 하는 목표를 충분히 이루지 못했어요. 5년이라는 임기도 너무 짧았고. 다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 전두환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를 크게 봐서 삼김 시대라고 한다면, 삼김이 정치의 주역이었던 시대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20년은 노무현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그걸 이루지 못했지만 본인이 던지는 아젠다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를 이뤄내가는 어떤 시간이 바로 지난 20년간의 노무현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일단락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우리가 좀 집중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 어떤 것이었나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시대는 반쪽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절반만 실현됐다. 뭐냐면 노무현이 이루고자 했던 여러 가지 아젠다, 여러 가지 꿈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좌파가 있고 노무현 우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겔 좌파가 있고 해겔 우파가 있듯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워낙 이분이 품이 넓고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 운동가로서의 노무현과 정치가로서의 노무현, 또는 이상주의자로서의 노무현과 현실주의자로서의 노무현, 이제 그런 면모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미 FTA를 추진하거나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거나 또 대북송금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제주도 해군 기지를 건설했다거나 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이에요. 또 대연정을 제안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만 가끔 끄집어내고 평소에는 잘 안 하죠. 이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워낙 품이 넓었고 주요 지지 기반은 또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586 세대였기 때문에 노무현을 계승한 정치 세력 중에는 좌파적 흐름이 있고 우파적 흐름이 있었어요. 좌파적 흐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좌파가 집권한 정부다. 그런데 노무현 우파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우파적 흐름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누구였냐면 안타깝게도 안희정 지사입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제안했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산업구조개혁이나 노사관계 개혁 같은 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권에서의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연정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정치권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친문 그 세력에 의해서 엄청난 이렇게 네가 감히 뭐 노무현의 장자를 자처하면서 대연정 얘기를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노무현 아젠다 안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야당과의 대화 타협,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고 그때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가 안 받아줘서 문제였던 거지 받아줬으면 아마 실제로 대연정을 했을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그 협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노선을 갖고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후 정치 세력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고 또 하나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람이 김병준 교수죠.
청와대 정책실장을 오래 했던 김병준 교수인데 이 양반은 결국 이제 친문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자리를 못 잡다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대위원장을 하시고 세종시에 국민의힘 후보로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었죠. 지금도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최준희 대통령 강의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특강을 하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변양균 씨의 어떤 이걸 이어받은 우리 그 이번에 그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대선 나온 누굽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또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이 저희가 봤을 땐 이분들이 이제 일종의 노무현 우파 노선이다. 노무현 우파 노선을 이어가고 있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어떤 이렇게 하나의 이론으로 우리가 그 강렬했던 그 3당 합당에 뭐 이의 있습니다 하면서 반대하고 그 오공청문회에서 명패 던지고 그랬던 노무현만으로 기억할 수 없다는 거죠. 한미 FTA를 추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추진했던 그 노무현도 이제 우리가 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이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그 후자의 노무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의 이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옛날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유시민 씨가 나와갖고 얘기하는 걸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흘려 들어가면서 했는데 저는 딱 기억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둘이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도대체 무슨 주의자들 하는데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 좀 말하기가 좀 멋쩍은데 너무 좀 심심한 것 같아서 근데 나는 사실 나 자신이 무슨 주의자냐고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합리주의자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어떤 이념에 구애되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 그때 이해관계나 어떤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국익이 뭔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하고 또 대의명분도 고려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거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그런 그 진영 논리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이 합리적인 판단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때 적절한 중용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실 노무현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어떤 지금의 문재인 정부나 혹은 이제 그런 유명한 정치인들이 사실은 얼마나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왔는가.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뭐 탈원전이나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사실 이건 거의 정의당의 정책이죠. 저는 이건 노무현 노선 아니라고 봐요. 정의당의 정책을 그냥 왜냐하면 노무현 좌파는 경제 정책이 별로 없었어요. 경제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뭐 이런 정치적인 아젠다에도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게 그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게 노무현 정부 때 잘 되지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한을 갖고 있었고 그걸 이제 집권하고 나서 어쨌든 어떻게든 일단 해낸 거죠. 검찰개혁은 웬만큼 했고 언론개혁은 잘 못했지만. 근데 그에 비하면 노무현 우파는 그런 경제적인 그 문제의식은 있었는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했죠.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다 퇴출되다시피 했고 그 노무현 우파가 사라진 마당에서 노무현 좌파가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이끌었고 주요 정책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합리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결국에는 10,000원 달성 못 하잖아요. 그냥 뒀어도 10,000원 갔을 텐데 사실 임기 말이었으면. 괜히 임기 초에 30% 올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역풍 생겨서 못 갔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합리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좀 후배 정치인들한테 좀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 사실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전통이 다음 정부에서 부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안 지사가 괜히 또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서 스스로 자멸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대연정 얘기는 대연정하면 이제 안희정이 떠오르거든요. 노무현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얘기도 못 하게 됐어요.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그 노무현 우파 노선을 부활시키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보다 노무현 좌파 노선보다 더 좌파인 기본소득 노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기본소득은 무노동 사회가 왔을 때를 전제로 한 이론인데 지금 우리 다 회사 다니고 월급 받잖아요. 무노동 사회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전국민 기본소득을 임기 중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우려되고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어떤 진정한 정치 노선은 아직 제대로 계승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좀 노무현보다 한 세대 밑에 있는 우리 후속 세대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갈 것인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최홍님 씨 음소거 그 비디오 키셨는데 간단히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협회 다니고 있는 최용님이라고 합니다. 윤 기자님 너무 다 얘기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아까 기회 줬을 때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놓쳐서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저는 요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김영삼 총재 밑에 신민당 통일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 되게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국무회의 질의하면서 노동자 인권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책 어디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국무위원님들 아직도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 노동사고나 뭐 노동 현장의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걸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뭐 네 자식들 죽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퍼붓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채감, 미안함 이런 거를 제도권 정치에 들어와서도 아주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던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특히 이제 자기 스스로 힘없고 뼈없다고 느끼던 분들한테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대학생 때 노무현 대통령이 딱 이제 당선돼서 제 대학 초년생이랑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같이 갔는데 그때 전 정치에 관심이 크게 없었고 신문도 안 봐서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갔지만 이제 비판 많이 받고 퇴임하고 나서 좀 보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 얘기를 한 배경이 근데 그때 봤던 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자기는 아무런 백도 없고 든든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고졸 출신에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하나만으로 대통령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거 자체가 나에게 큰 백이라고 했던 그런 대목들이 좀 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매력 포인트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젊은 시기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계속 기억하고 지지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임명훈 대통령 때 검찰 수사로 생을 이제 달리하면서 그 부채감이 다 남아버렸고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그 부채감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한번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아주 뼈저리게 박혀가지고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보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좀 잘못된 행보들을 하더라도. 그래서 좀 지금의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다소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 지지 표명세가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손 드신 분 계셔가지고 이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손 드신 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윤 기자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요 책을 봤어요.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근데 이 책 보면은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아주 잘 분석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고, 이 정도의 역량과 의지, 뭐 귀감 이런 것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해도 제가 그냥 보기엔 DJ가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 성숙하고 많은 걸 가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심리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더 좋아요.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과 마음이 끌리는 건 다른 문제 같아서 정치인에겐 그런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 끄는 매력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이 책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다시 들었고, 그리고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되는 게 되게 빠르게 하는 시인이었던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 늦게 됐거나 아니면 정치를 좀 빨리 시작했더라면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임기 중에 DJ처럼 많은 것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해서 그를 넘어서는 게 그에게 빚진 마음을 갚는 게 아닌가. 그를 놓쳐버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수를 하기보다 그를 넘어서서 그가 못다 이룬 세상을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봉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루즈벨트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케네디 같은 사람인 거죠. 미국 정치 비유하면.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건 김대중 대통령이다. 근데 국민들이 더 사랑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인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고 어떤 뭐 최후의 것도 그렇고 가진 그 매력적인 캐릭터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알면 참 그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진희 박사님도 음성을 키시고 뭐 간단히 말씀하시죠. 아까 손 드셨으니까.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안 읽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거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어떻게 유시민 작가님이 쓰신 거지만 그러니까 아까 대연정 말씀하시고 이제 리더십도 말씀하셨는데 드는 생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례로 그 대연정을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안 했으면은 실천이 가능했을 수 있는데 그 시절을 제가 요즘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사실 한나라당이나 그 제도권 언론과의 문제도 있지만 열린우리당 자체와의 관계가 상당히 갈등적이었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대연정 때도 보면은 한나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지만 당내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또 그게 계속 그 당과의 갈등이 있었고 바로 이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유시민 그 당시 의원을 그 내각으로 불러 들이는 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까 노무현 좌파 우파 말씀하셨는데 당시 기사들을 보면 이제 실용파와 개혁파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대연정이랑 그 개각, 유시민 개각 그거 통해서 친노 반노로 완전히 나뉘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친노라는 그 바운더리가 되게 작았던 거죠. 그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너도 나도 친노가 되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그 자서전이나 아니면 윤 기자님이나 다른 분들 보셨을 때 그 당과의 관계에서 왜 그렇게 갈등이 많았고 또 노 대통령님은 그걸 어떻게 서술하셨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예 여쭤봤습니다. 그 책도 그 얘기도 이 책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운명이다 보면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전 대통령들과 결정적인 차이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당 총재로서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을 장악하고 있었고 총재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뭐냐면 공천권이에요. 국회의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 총재한테 있는 거야. 그때는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하향식 공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정치자금까지 줬죠. 그러니까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은 정치인들을 마치 독일 병정처럼 일루가 절루가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자당 의원을 의원 꺼주기라 그래갖고 자민련에 파견까지 보냈어요. 당적을 빼가지고 절로 가라. 그 민주당으로 당선된 사람이 자기가 탈당하고 자민련에 입당했다니까. 그게 가능할 정도로 당에 대한 장악력이 강력한 지도자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만약에 사실은 그 야당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오래 했으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래 당내의 세력도 별로 없었던 데다가 당정 분리, 당은 당대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던 거지. 그래서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도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창당되고 나서 할 수 없이 이제 참여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내에 이렇다 할 그 소수의 핵심 지지층이 있긴 있었지만 특히 154석인가요? 그때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는 그 갑자기 거대 여당이 됐잖아요. 탄핵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국회의원이 되긴 했지만 다들 뭐냐 그때 유명한 게 뭐냐면 108번뇌라고 108명의 초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108번뇌 하나하나가 다 노무현인 거야.
하나하나가 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국회의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내가 노무현한테 빚진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나서 국회의원 됐지. 그러면서 뭐 왜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 안 되게 자꾸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이런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대단한 존경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오히려 대통령 때문에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빨리 탈당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서 몰아냈죠. 그게 정동영이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때 열린우리당 이낙연 지금 지사 문제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당신 입장이 뭐였느냐? 이낙연은 탄핵 찬성파였어요. 물론 본인은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반대표 부결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왜냐면 비밀 투표니까 깔 수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 근데 어쨌든 그 노선 자체는 그 당시 민주당 잔류파의 노선은 특히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의 노선은 노무현 탄핵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끌었던 게 추미애 대표였고 참 사람들이 과거 잘 잊어먹어요. 근데 지금 추미애 대표는 완전 친문의 그 핵심 주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단 말이죠. 오히려 정세균 총리가 그때 열린우리당 넘어온 사람이었고 이낙연, 추미애 이런 사람들은 기존 민주당에 남아서 노무현 탄핵을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투표함에 가서 반대표 던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 그건 뭐 자기 주장대로 그냥 비밀 투표였으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땐 그랬다. 근데 이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정치적 자산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러니까 너도 다 친노다 뭐 이러면서 화해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다들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좀 씁쓸합니다. 이쯤 유시민 씨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제주도에서 친구들이랑 휴가 중이었다는 거예요. 낚시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멍해져 갖고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에필로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정도로 마지막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고립돼 있었고 정말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고 정말 외로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실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절대 지금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면이 있고 뭐 좀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죠. 그 점에서. 기자님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 하십시오. 네네. 음소거 키시고. 예, 켰습니다. 아이고 제가 한 20년을 민주당의 당직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네네. 열린우리당까지 따라가서 또 싸움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 플랫폼을 깔아준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정동영이를 중심으로 해서 당에 한 5, 6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너갑이 가지고는 건너갑이 앞장서 있으면 도저히 새로운 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건너갑이 이선 후퇴를 정동영 씨가 총대를 메고 대통령한테 건의해가지고 그 플랫폼을 깔아줬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고 결국에 이제 정동영 선배가 이제 2인자다 보니까 항상 2인자는 총을 맞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너무나 견제 세력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싸움을 많이 했어요. 당내에.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당직자로서 정동영 선배하고 전주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정치 그만두고 낚시질을 하러 가버렸거든. 중간에 열받아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사이를 아는 사람들은 정동영이가 아니었으면 노 정권 탄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건너갑이라는 세력이 한 70%가 중앙 당직자가 70%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동영의 용기는 물론 반대파가 돼버렸지만 좀 우리가 사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도. 그리고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상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도 우리의 자유주의 사상을 상당히 신봉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의 철학이 너무나 기득권 세력이 세습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크가 영국에서 잘못하면 죽게 있으니까 네덜란드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를 주장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선택과 자유가 중심이 돼야지 기존의 세습적인 그
이 귀족이나 세습적인 영주들 가지고는 이게 앞으로 그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한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고 기술 발전이나 여러 가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 디지털 산업 같은 거, 문화 콘텐츠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을 김대중 노무현 때 토대를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잊어버리고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아마 귀에 대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듯이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예, 자꾸 예. 나오는데 네, 다음에는 좀 얼굴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정동영 그 의원이 그걸 정풍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권노갑을 이선 후퇴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풍 운동을 그렇게 자기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 덕분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경선 승리가 가능했죠. 그건 맞습니다.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은 동교동계는 이인제를 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인제 대선을 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정동영 그리고 또 경선 지킴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 국민 경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멋지게 서울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정동영 의원이었고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은 그런 애증의 관계가 있죠. 저도 그거는 잘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원래 정동영 의원한테 복지부 장관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복지의 시대가 주류가 될 거니까 복지부 장관을 당신이 하시오. 그럼 당신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요. 그랬는데 정동영 의원은 그 김대중 정부 바로 뒤였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하고 싶었던 거지.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이 뭔가 본인이 어떤 기자 출신으로서 뭔가 주목받는 남북관계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통일부 장관을 원했고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면서 NSC 상임의장도 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프린스는 정동영이었어요. 이재구 선배님 말씀대로. 그랬는데 이제 그 정동영이 막판에 노무현 대통령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쫓아내고 대선 주자 자리가 대통합 민주주의 대선 주자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실망시키고 노무현 대통령도 실망시키고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다 망가뜨려 버렸죠. 사실은 저도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이렇게 그 상주로 나타나가지고 다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울며 참회하고 뭐 그랬는데 뭐 그러면 뭐합니까? 살아 계셨을 때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자, 우리 끝내기 전에 그래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소감 어떻게 느끼셨는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황은주 의원님 혹시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황은주 의원님 소감. 자, 우리 오시면 이승은 비서님 혹시 키시고 소감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려우신 것 같고 그 남궁호삼 선생님 네, 혹시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고요. 네, 어려우시면 네,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나서보다는 대통령 되기 전에가 더 존경하고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는데 되시고 나서는 사실은 기대한 것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이후에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을 배우게 돼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람 대표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도 늦게 들어왔지만 그 들어온 이후로 또 많이 배우고 여러 자극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 다양한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스스로를 이제 합리주의자라고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진짜 그 되게 철저한 실용주의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교도 그렇고 이제 경제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런 뭐 이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당위적인 이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용주의 노선으로 계속 가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신을 훼손하는 뭐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거를 끊임없이 타협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려고 하셨고, 그렇다고 해도 절대 그 소신을 꺾거나 그 소신을 버리는 일은 없도록, 그러니까 소신을 버린다는 것은 어쨌든 또한 다른 극단주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좀 실용적인 부분을 정말 지금의 정치인들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계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너무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정말 그냥 이름만 팔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뭐 친노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친노라고 한다면 그 노무현 진짜 정신을 더더욱 진짜 그런 뭐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분이 친노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냥 다들 이름만 팔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네, 또 생각을 하면서 되게 아프게 네, 또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미 씨도 뭐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잠깐 그냥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소거 키시고. 네, 우리 아들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안녕해줘. 아유, 슬픈 일이 있었군요. 우리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해요. 강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항상 어떤 책을 읽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떳떳하게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될 거야, 엄마는. 꼭 이렇게 항상 얘기해 주는데 우리 노 대통령님처럼 공룡?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최소한 좀 떳떳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정치인 됩시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았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박정훈 씨 혹시 음소거 키시고 오늘 소감 가능하신가요? 박정훈님? 네, 저도 아이 3명을 키우는 아빠로서 네, 아빠 엄마들이 많습니다. 정말 정말 이렇게 국민께 사랑받았던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요새 같은 전국에 시국에 이런 분이 꼭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너무 정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셨던 분의 생생한 귀한 말씀을 들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이렇게 보는데 기사에 뭐 이렇게 요새 같은 시국에 시민들에게 용기 있게 불편한 진실과 대담한 전환을 요청하는 그런 전환적 정치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글을 보고, 이거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렇죠. 이거 노무현 대통령인데 이런 분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그 리뷰에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정화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여기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점이 되게 좋고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부산시의회 47명 중에 40명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좀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다른 의원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아서 민주당인데 왜 이런 결정을 하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 직원한테 갑질을 한 의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지역에서 성추행한 의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저는 선출직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출석 정지 정도의 징계만 주자는 의견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이거를 내가 또 그만두면 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어쨌든 오래 버티고 이 가치를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려고 했던 가치를 실현을
계속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더 직접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대통령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홍림 씨도 음소거 잠깐 키시고 우리 테리가 달려들기 전에 짧게 소감 빨리 얘기하시죠. 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독재와 싸우고 뭔가 대안적 정책 능력을 키우는 영웅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획득하신 분인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은 살아있을 때 그는 물론 몇몇 사람들이 이미 그를 좋아했지만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신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비교되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이제 여보 나 좀 도와줘 보면서 그 생각해봤는데, DJ께서 정치에 대해서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젊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진흙은 파 없애야죠 라고 대들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본인이 퇴임할 즈음에는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역시 정치는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는 거죠 라고 동의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아까 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기억에 남는 정책적 그 방향이 한미 FTA 찬성, 도입, 그다음에 그 이라크 파병한 거가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정책적인 방향이었는데, 다른 거는 이제 아까 우리 당직자로 서신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권위주의 해제, 당내 민주화, 그 각종 그 권력 기관을 민주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그거 말고는 막 딱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DJ가 새로 도입했던 많은 것들을 노 대통령은 그 노선을 계승해서 좀 공고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복지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뭐 그 세계화도 그렇고 이렇게 정보 강국으로 가는 벤처 지원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전의 정부와 두드러진 차이를 안 보여서 좀 기억 못한 게 아닌가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딱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통계를 되게 중시한 대통령이었다고 들었어요. 각종 국가 통계가 너무 없어서 정책을 세울 때 통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 너무 많은데 이거 기초부터 세워야겠다는 거 많이 강조했다는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복지 2030인가요?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비전 중장기적 비전 2030. 2030에 그 중장기적인 재정적 국가 전략을 세워서 미래에 대비하고자 노력했던 정치인이었다는 게 생각이 나서 지금의 그 민주당에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미래를 고민하는, 지금보다는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신희 박사님도 간단히 소감 얘기해 주시죠. 예, 저 우선 다음부터 책을 꼭 읽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는 어쨌든 같이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시대 자체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양김 씨 이후에 그 공백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아웃사이더적인 인물이 이제 또 본인의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 플랜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당 내부의 권력을, 그 총재 권력을 해체하는 거였고,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이란 게 우리가 아는 김대중 그 김영삼의 민주당과 지금 우리가 아는 민주당은 거의 다른 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윤 기자님이 말씀하신 노무현의 시대라는 게 민주당의 어떤 구성 자체를 바꿔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당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권보다는 정당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더 뭔가 그 지금 이제 정치를 위해 활용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표를 모아야 되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재구 선생님 말씀도 정말 재밌었는데 나가셔가지고 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뭐 예. 인터뷰할 일 있으면 한번 예.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
유신희 박사님 업적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좋은 연구 업적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었고, 저는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좀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좀 지금 오히려 단절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책 노선을 다시 되살리려는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걸 친노 노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노무현 우파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노선을 다시 좀 검토하고 현대에 맞게 다시 이제 리비전해서 이어가는 그런 정치적 흐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음번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이 있어요. 아까 이승은 비서님이 언급해 주신 책인데, 이 책은 이건 자서전은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언론과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길게 인터뷰했던 게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기자예요. 오연호 기자는 사실 일개 기자라고 할 수 없죠.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언론사 대표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일종의 정치적 행위자로서도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과 또 특별한 신뢰관계였고, 그래서 임기 말에 2006년부터 7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본인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발췌한 책이 이 부분이고, 이 책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면모가 주로 나오냐면 이 민주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많이 나와요. 민주주의 사상가, 민주주의자 혹은 정치학자로서의 어떤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책이어서, 특히 이제 시민 권력이란 부분,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묘비명이 있잖아요. 그 묘비명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제의식으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완전 성숙한 노무현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육성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승은 비서님이 이미 읽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이 들고, 근데 이번 책은 잘 안 읽고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하시고, 자, 이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을 읽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이 모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보니까 다음 달이 휴가철이라 모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24, 25, 26 8월 마지막에 화수목 24, 25, 26으로 하고, 시간은 9시, 10시 저는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언제가 좋으신가요?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 날짜 중에 언제가 안 된다. 24, 25, 26 중에 특별히 안 되는 날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특별히 없으세요? 안 되는 날짜는? 그러면 그냥 26일 목요일 저녁으로 하죠. 좀 여유 있게. 왜냐면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둬야 책 읽을 시간도 있으니까. 그럼 8월 26일 목요일 저녁 9시, 근데 10시로 할까? 보니까 다들 저녁 먹고 들어오고 이러느라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예 그냥 늦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줌 모임은 다들 집에 와서 하잖아요. 여유 있게 10시. 그래서 8월 26일 밤 10시에 줌에서 다시 모여갖고 이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더 노무현 대통령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 텐데, 우리 끝내기 전에 사진 한번 찍어야 되니까 다들 가능하면 비디오 좀 켜주시고요. 자, 우리 운명이다 책 이렇게 나오게, 있으신 분들은 책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된 것 같은데.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그때 꼭 봬요. 빠이빠이. 나가시면 됩니다.